네, 안녕하세요. 연세 덴트입니다. 우선 오늘 방송에서 다룰 거는 리스크 관리랑 알 트레이딩 그리고 손익비 관련된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남으면 토탈이라던가 도미넌스를 가지고 수급을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스크 관리 자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왜 중요한지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하나씩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가끔 제가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보여드리는 적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쉽게 말하면 손실률이에요. 좌측이 손실률이고 우측이 각 손실이 원금에서 발생했을 때 다시 원래 원금을 복구하는 데까지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필요한가입니다. 5%일 때는 5.3%가 필요하고 15% 정도까지는 거의 손실률과 비슷하게 수익률이 필요해요. 마이너스 15%가 나면 17.6%를 복구하면 원금 100에 다시 도달한다라는 거고, 그런데 15% 이상의 손실률이 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원금을 복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5%의 손실까지는 원금을 복구시키는데 비슷한 수익률이지만 그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95%, 90% 이렇게 되면 900%, 1900% 이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시드가 갈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같은 노력으로 원금을 복구시키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거는 네이버에서도 알트레이딩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던 사진인데 위에 보시면 위에가 이제 단일 거래에서 부담하는 리스크 비율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단일 거래에서 손실이 났을 때 얼마만큼을 제한할 건가 아니면 감당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고 1%로 할 건지 2%로 할 건지 4%로 할 건지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총 시드가 10,000불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번의 거래에서 100불만 잃고 나올 건지 아니면 200불을 잃고 나올 건지 400불을 잃고 나올 건지 이거를 애초에 가정하고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숫자 횟수는 연속해서 트레이딩에서 실패했을 때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승률 자체가 사실상 많은 분들이 승률이 엄청 좋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은 60에서 80% 이상만 돼도 승률이 좋은 편인데 만약에 내가 6번, 8번을 이겼는데 2번, 4번을 지던 게 연속해서 일어난다. 근데 그게 한 번에 4에서 5% 또는 7% 이상씩 한 번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걸 허용을 해놓는다 그러면 만약에 4번 연속 잃으면 거의 20% 가까이의 손실들이 발생하는 거고 앞에 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15%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손실률 대비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런 걸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레이딩은 한국이나에서 국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해외에서는 알트레이딩이라는 걸 손실 제한을 시킨다라는 그 원칙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편인 거고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시드가 10,000불인데 한 번에 거래에 5,000불이나 7,000불, 10,000불을 다 투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들 이해하시지만 그냥 그것만 이제 비중을 조절할 뿐이지 5,000불 들고 들어가서 1,000불 잃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드 대비 10%를 잃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만약에 반복돼서 두 번, 세 번을 연속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여기 나타난 비율들보다 훨씬 크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즉 연속해서 트레이딩에 실패했을 때 단일 거래에서 부담하는 리스크 비율이 커지면 그런 연속 실패 시의 손실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단일 거래에서 부담하는 비율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인베스토피디아에서 연구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트레이딩 성공 확률의 정규 분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레이딩 승률이 정규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위치해 있다는 거고 여기에 위치해 있다는 거는 승률이 거의 50%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60%에서 80% 이상의 승률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 점점 적어지고 여기 지금 방송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수익이 잘 날 때는 승률이 85%뭐 이렇게까지도 나오지만 어떨 때 실패할 때는 60% 이상으로 한 달 승률이 유지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즉 잃는 때가 있고 대부분 어떤 트레이드도 100% 계속 연속해서 승률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이런 데서 포함될 수 있고 평균적으로 그 포함된다라는 의미는 실패, 즉 잃는 것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리스크를 제한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게 알트레이딩의 내용입니다. 자, 알트레이딩은
쉽게 말하면 그 R은 리스크의 약자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해외 트레이더들은 1R을 1%로 가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한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가 10,000불이라 그러면 100불이 시드의 1%인 거고 1R은 100불이 되는 거죠. 1R은 시드의 1%.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1R이 시드의 2% 이렇게도 해놓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똑같이 동일하게 1R은 1%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때 단일 거래에서 1R의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포지션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고 또 레버리지를 변경할 수 있고 스탑까지의 비율을 변경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우리가 10,000불이 우리의 시드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100불이 시드의 1%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1R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스탑을 5%가 나오는 거래가 생겼다.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엔트리에서 스탑을 5% 정도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조절할 수 있는 건 스탑을 결정을 했으니까 포지션 사이즈랑 레버리지 비율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스탑은 굉장히 변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조정을 해야 되는 건 차트 분석을 한 다음에 포지션 사이즈랑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인데 간혹 가다가 나는 5배의 배율을 유지하는 게 편하다. 즉 레버리지를 3배, 5배, 10배로 쓰는 게 편한 사람이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고정하게 되니까 반대로 포지션 사이즈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냥 나는 1R 자체를 투입해서 그걸 다 잃고 나오는 경미 거래가 편하다. 이런 분들은 1R을 투입한다고 하면 여기서 5%를 잃었을 때가 청산이 되면서 손실이 보는 걸 가정하는 거니까 1R에다가 5%를 곱하면 0.0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20을 곱했을 때가 1R이 되면서 쉽게 말하면 100불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손실이 되는 걸 100불로 가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시드가 10,000불인 분들 중에 뭐 400불, 500불을 투입하는 게 운영할 때 편하더라. 왜 그러냐? 분할 매수를 하게 되는데 분할 매수를 할 때 100불로 하게 되면 너무 작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거를 분할 매수할 때 좀 불편하더라. 그래서 나는 400불, 4R을 투입하는 게 편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4R을 만약에 투입한다 그러면 5%니까 0.05를 곱하면 이제 0.2R이 되겠죠. 그러면 허용 가능한 레버리지는 5배까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 건 어떤 때든 스탑로스까지의 비율을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레버리지에 맞춰서 이게 저항이나 지지 구간이 있는데 그걸 스탑을 설정을 못하게 되면 고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내가 분석한 주요 지지 레벨, 저항 레벨까지 스탑을 활용을 못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스탑 헌팅이 나오고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1R 트레이딩을 하든 어떤 트레이딩을 하든 기본적으로는 분석해서 스탑 로스 비율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스탑 로스 비율 결정하는 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스탑 로스 비율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포지션 사이즈를 얼마 투입할 건지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을 얼마를 설정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이런 R 트레이딩의 개념에서는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변동해 가면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두 개를 바꿔가면서도 쓸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나 또는 어떤 투입하는 포지션 사이즈를 고정하는 게 편리한 분들은 익숙한 분들은 한쪽을 고정했으니까 나머지를 변동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1R 트레이딩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손실을 왜 제한하는 게 중요한가를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손실을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승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100% 연속해서 승률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는 정말 특별한 인원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경우는 손실이 커졌을 때 그 이상의 원금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손실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1R이라는 건 보통은 1%로 하는데 1R을 투입하든 2R을 투입하든 자신의 승률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제한되는 범위까지를 매매할 때 손실 제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시행을 해야 되고 R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 세 가지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되는 거는 스탑 로스의 비율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익숙한 방법에 따라서 포지션 사이즈를 변경하거나 레버리지 비율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R 트레이딩의 기본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R 트레이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손실까지의 스탑까지의 비율을 설정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손익비라는 것 자체를 이때부터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손익비라는 거는 이제 손실과 수익의 비율을 손익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R 레티오라 그러고 리스크 리워드 레티오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1대 2라는 거는 손실이 1이라고 했을 때 이제 수익이 2가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지션으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까지를 스탑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1R이 되는 거죠. 청산됐을 때 손실 보는 걸 1R로 할 거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 보시면 2.81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손익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까지를 내가 스탑으로 잡았으면 30%까지를 노리는 건 약 2.8, 3R 정도를 노리는 손익비, 1대 3 손익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손익비를 봤을 때 연구를 해봤더니 손익비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승률을 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당연히 이렇게 손실을 높게 둘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손익비는 낮아지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낮춰버리다 보면 손익비는 올라가요. 승률 자체가 올라가요. 손익비를 낮추면 승률은 올라갑니다. 근데 손익비를 높이면 높일수록 승률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를 손실로 놓고 이런 식으로 50%를 타겟으로 하는 걸 거래를 하면 손익비가 1대 50가량이 나오는 건데 이 트레이딩에서 성공할 확률은 2%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때 분할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게 되면 너무 빨리 매매를 종료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는 너무 매매를 늦게 종료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평균적인 수익을 확보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할 수익 실현을 고려해서 한 거래에서 대략적으로 1월 이상의 멀티플 R을 얻으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손익비 비율은 적어도 1대 2 또는 1대 3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승률은 승률 평균이니까 25%, 33%지만 개인이 계속 공부를 하고 트레이딩 실력을 키우면서 경험을 늘려가면서 자기가 25%, 33%가 아니라 자기가 이 1대 2 손익비, 1대 3 손익비에서 적어도 50% 이상의 승률을 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할 트레이딩을 하는 분이라면 손익비를 1대 2, 1대 3을 놓고 그 승률이 본인이 한 50%에서 60% 정도가 난다 그러면 10번을 거래했을 때 5번을 잃었을 때 보게 되는 손실의 총합은 마이너스 5R이겠죠. 근데 손익비 1대 2 이상의 거래를 하면서 1R 이상의 수익을 냈다. 그러면 5R보다 더 큰 수익이 생기니까 10번 중에 5번 잃고 5번 벌어도 약간씩이라도 수익이 쌓여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승률이 올라가다 보면 8번 이길 때는 점점 멀티플 R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R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수익 자체가 개별 거래에서 크게 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그걸 했을 때 손실이 제한되는 건 정말 안정적이고 좋지만 큰 돈을 벌고 싶은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여러 번 깡통 차보시면 됩니다. 청산 여러 번 당하면서 시드 갈려보고 그게 복구가 정말 어렵다는 걸 몸으로 느껴보시면 그러면 R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되실 거고 R 트레이딩을 했을 때 승률이 좋으면 분명히 멀티플 R이 쌓이거든요. 승률이 좋은 사람들은 이거의 장점을 점점 깨닫게 돼요. 근데 승률이 안 좋은 사람들 중에서 R 트레이딩을 안 하면 정말 많이 깨져나가요. 본인이 R 트레이딩을 안 했는데 승률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 청산되고 이탈될 건데 당연히 실력이 클 때까지라도 그때까지만이라도 자기에 대한 자신이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R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정말 승률이 한 80% 나는 분들은 자기가 실력이 늘어서 80% 정도 승률이 나니까 1R은 안 지키더라도 2R까지는 지킨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표로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매수 포지션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가 수익 구간이고 아래가 손실 구간이면 이거 너무 쉬운 개념이지만 이런 건 1대1, 1대2, 1대3 이런 걸 손익비라고 한다. 그러면 손익비는 알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손익비를 스탑 설정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조건 5%로 맞출 수도 없고 무조건 10%로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적어도 한 5% 정도에서 10% 사이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선물 시장에서 아무리 주식보다 선물 코인이 트레이딩 시에 변동성이 커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해도 10%가 넘어가는 스탑을 계속 쓰게 되면 1대1을 얻으려면 20%, 3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타겟이 20%, 30%까지의 수익률이 나야 되는데 코인 중에서 오늘 제가 거래했던 우마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그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이렇게 내려가기 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은 만약에 롱 포지션을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8.9%, 10%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만약에 스탑을 10% 이상으로 잡았다 그러면 손익비 자체가 1대1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5에서 10%를 설정하는 게 적어도 코인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1대 2나 1대 3 정도를 노릴 수 있는 손익비가 나오는 거래인데,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스탑을 설정하는 게 좋냐면, 먼저 손익비를 결정하지를 마세요. 먼저 손익비를 결정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이제 멤버십에서 이 우마 숏 거래를 4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숏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일단은 분석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부분은 여기 이 정도 구간이었을 거고, 제 기억으로는 이 정도 구간. 그래서 여기서 숏, 숏, 그리고 오늘 여기서 숏 2번 쳤던 건데, 이런 숏 포지션을 먼저 놓고 손익비를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작도가 먼저 돼서 지지 저항 구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일단은 추세선을 그려서 하락 추세선을 여기 이렇게까지 그렸었고요. 왜 여기까지 하락 추세선을 그렸었냐면, 제가 들어갈 때 그릴 때 봤을 때가 여기까지가 차트 진행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린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하는 과정을 보고 있었어서 그런 식으로 그렸고, 30분 봉 이전에 우선은 이거 할 때 아마 4시간 봉 정도로 봐서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를 다 바꿨기 때문에 요 정도 되는 구간의 리코디티 수입이 중요한 레벨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평으로 지지 저항 구간을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긴 장대양봉을 뽑으면서 임밸런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임밸런스를 만들 때는 기존에 여기서는 요만큼은 서로 거래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임밸런스 구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RS 플립으로 지지가 나타날 고점 구간이라서 표시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로우 타임 프레임으로 낮춰져서 온 거고, 낮춰서 온 상태에서 하락 추세선 그리고 상승 채널 형성되는 걸 봤었고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고, 고점이 높아지더라도 상승 추세선을 상승 채널을 유지하면 여기서 스윙 페일리어 패턴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스윙 페일리어 패턴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우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래 시작한 게 이 정도쯤인데 계속 CVD가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었고, 여기서 CVD가 상승하던 게 이제 OI가 상승하던 게 하락 추세를 꺾였었어요. 그래서 단기 상승 채널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CVD나 아니면 미결제 약정은 줄어들고 있었고, 또 숏포지션에 대한 펀딩 레이트가, 그러니까 음펀비에서 양수값으로 펀딩 레이트가 건강하게 조정됨에 따라서 이 상승을 보는 사람들은 많지만 오히려 세력은 역이용해서 매도세를 흡수를 못하는 상태가 되고, 또 미결제 약정이 낮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숏 포지션을 시도를 했었고요. 시도를 할 때 보면 쯤에서 처음 시도할 때는 여기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약 7%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는 여기 장대 양봉 나타난 거라던가 대략 요 사이 구간을 활용하거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니까 아니면 이런 저항 구간이 플립된 구간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나 아니면 많으면 7%뭐 요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 거고, 제가 여기 보면 여기까지 했던 거는 이제 뭐 하모닉 패턴도 썼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임밸런스를 해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거래를 할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손익비가 거의 1대 1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저항 구간을 이용하는 방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저항 구간이 볼륨이 조금 터졌던 구간이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저항 구간으로 작도를 했어도 저항이 잘 안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구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락 추세선이 또 하나 생겼지만, 만약에 하락 추세선이 여기서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러면 이 저항 구간이 있더라도 여기서 올려섰을 때 조금 더 저항이 중첩되니까 효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타겟까지를 설정을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스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지 저항의 근거가 너무 손익비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하락할 것 같더라도 거래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략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한 5%에서 6% 정도 놓고 이런 식으로 손익비를 해서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디스코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지만 여기 이제 저항 구간 해서 임밸런스 메울 거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갔던 거죠. 이런 식으로 손익비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게 들어갔을 때 한번 하단에서 스윙 페일리어 패턴 나오면서 하락 추세선을 명확하게 이탈하지 못하고 다시 돌파한 다음에 리테스트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 되면서 처음에 분할 수익 실현 조금 하고 본절 로스 되면서 끝난 거고, 이거 본절 로스 됐을 때
이 상승 채널의 상단을 기준으로 재차 시도를 하자고 했고, 재차 시도해서 다시 조금 먹고 또 올라갔었고, 오늘 아침에 여기 한 번 더 시도했는데 바로 얼마 안 돼서 브레이크 이븐 돼가지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했던 거예요. 계속 꾸준히 시도를 했던 이유는 우마가 이제 가격 하락이 나타날 임밸런스 구간이 너무나 명확하고 지속해서 OI랑 CVD가 하락을 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우마 말고 어쨌거나 손익비를 설정하는 거를 스탑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차트를 분석해서 작도를 하고 분석을 해서 주요한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을 그려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스탑과 타겟 간의 손익비가 포지션을 찍어보면 나올 텐데, 이게 손익비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스탑이나 아무리 좋은 타겟이 나오더라도 매매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스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이게 명확하게 내가 생각한 분석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리스크를 조금 안고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런 거래들은 연속해서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어느 정도 그동안 몇 번 정도 났다. 그래서 수익으로 이 1할 리스크를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연속 승률이 나와서 한 번 정도 실패해도 된다 그럴 때는 리스키한 거래를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코인 시장에서 보면 요새 선물 코인이 상장한 코인들 얼마 안 됐을 때는 뭐 20%, 50%, 70% 이런 식으로도 수익이 나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한 번에 5% 이상 움직이는 게 드물어요, 요새는. 그리고 저번에 이슈 같은 게 발생했을 때도 한 10% 이내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만약에 내가 손실 구간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게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타겟을 넓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5% 이상 보면 수익 보는데 시간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트 기준으로도 대부분 10에서 20% 정도 사이가 수익을 낼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5에서 한 7% 정도를 스탑으로 설정을 하고 손익비가 나는 거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5에서 7%가 아니라 분석을 했을 때 그 안에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이 위치를 해야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리스크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와 알트레이딩 방식이랑 그리고 손익비 설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마 같은 경우에 어제부터 시도를 했어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구간에서 시도를 했었네요. 설명드린 거는 CVD랑 이제 미결제 약정의 강한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고 했고, 이 포인트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딥 같을 일을 봤어요. 이 포인트까지 0.786을 본 게 아니라 0.886을 본 거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탈하면 자석 현상, 마그넷 무브먼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연장이긴 하지만 하모닉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을 봤던 거고요. 하락 추세선 끝단에서 채널을 하단을 이탈할 가능성을 봤던 거고, 지난 상승이 나타났을 때 형성된 IMB 이제 임밸런스 해소를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대략적으로는 손익비가 1대2가 조금 넘어 보이죠. 그래서 임밸런스 구간 약간 아래까지를 타겟으로 잡았던 거고, 여기 활용했었네요. 여기 활용이고, 이거 활용할 때는 채널 상단, 이때랑 지금이랑은 채널을 조금 수정을 했어서 아까 보여드린 거랑은 좀 달라요. 채널 상단까지의 거리가 있어서 이 채널 내에서 스윙 밸류 패턴이 나타날 거라는 근거하에 스탑을 여기까지를 잡고 손익비를 본 거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올라가는 손실 구간이 있었고요. 다행히 내려오면서 이제 수익을 봐서 여기서 일부를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리스크를 제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브레이크 이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시도했던 게 여기서 매도를 재진입했던 거고, 요거는 상승 채널을 베어리시 리테스트 하면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하면서 또 손실을 볼 필요 했었죠. 볼 뻔 했었는데 이제 다행히 어느 정도는 채널을 유지해주면서 내려가서 이 채널 하단 쪽에서 다시 수익 실현하고 리스크 제거했던 거고요. 여기에서는 보시면 이 채널 상단에서 스윙 밸류 패턴을 보면서 하락 추세선에 SR 플립이랑 근거가 중첩될 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타점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튼간에 손실은 안 보고 수익으로 종료를 했었고 계속해서 미결제 약정이랑 CVD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펀딩 레이트가 양수 값을 유지해서 롱 스퀴즈가 나타날 가능성을 지속 고려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브레이크 이븐 된 거예요. 잔여 비중이. 여기서 보면 버블 바텀이 형성되면서 단기적으로 하이얼 로우가 발생했고 그러면서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리스크 제거가 반드시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4번이 아니라 5번 거래를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게 오늘 오전 8시에 또 재진입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크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계속 했어요. 이결제 약정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됐다라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상승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매수세가 밀고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가격이 상승하는데 CVD가 상승을 안 하고 미결제 약정도 상승을 안 한다는 건 세력이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유리한 타점을 끌고 가기 위해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채널을 조금 수정해서 작동했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 전에 거래에서 약간 반성을 했죠. 채널 상단에서 들어가야겠다라는 거를.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스윙 밸류 패턴을 기대하면서 들어간 거고, 만약에 여기서 패턴이 베어리시로 나왔었는데 이 B포인트를 돌파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열어두고 여기서 패턴의 완성 이후에 TRG를 확인하고 하락을 나오는 2차 매수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파 시에 여기서 한 번 더 2차 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 사람들마다 평균 엔트리가 다를 거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고점이 나왔던 저항 구간까지는 여기에서 엔트리가 형성되면 유의미한 저항 구간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어차피 여기까지는 타겟으로 볼 거였어서 자신의 엔트리에서 평균적으로 5% 정도를 스탑으로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잠깐 수익 나다가 바로 또 요거 브레이크 이븐 됐을 거예요. 바로 브레이크 이븐 돼서 그래서 바로 또 재진입했어요. 요거는. 왜냐면 이제는 추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서. 그리고 나서 요거 하는 중에 이제 룸이 한번 손절이 나갔죠. 아쉽게. 그런 다음에 룸이 손절이 나갔는데 룸을 1할로 리스크 제한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래했던 우마는 하락이 시작이 됐었고, 다음에 우마가 쭈르르르 하락한 거죠. 예상했던 것처럼 스퀴즈가 나면서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 때문에 그랬다는 걸 한 번 더 설명드린 거고, 20% 정도가 하락했던 거고,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해서 잡았던 겁니다. 그랬던 상황이고요. 이 거래에서도 어떤 저항 구간을 스탑으로 활용했는지, 왜 그렇게 활용했는지를 본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거는 지워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 거래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스탑을 활용했었던 거죠. 가격이 프라이스 액션이 나타나면서 내가 들어가는 엔트리가 달라질 때 나의 손익비에 따라서 스탑을 설정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가 더 좋은 스탑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여기서 진행돼서 손익비가 안 나온다면 이걸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R 트레이딩, 손익비 설정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들어가서 요거 돌파했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 실현하면서 리스크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엔트리까지 스탑을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하락 추세선 자체는 돌파하는 걸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래에서 나온 유동성 확보를 기대하면서 일부 수익 실현한 거 말고 남은 잔여 비중은 리스크를 제거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이븐 될 때까지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룸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 1할로 손절을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요게 어떤 분들은 한 3.5할 정도 수익을 보셨다는 분도 있었고, 저는 분할 수익 실현해서 요게 한 2할 조금 더 되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룸에서 1할을 잃었지만 오늘 거래가 종료된 거 기준으로 거래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수익은 약 한 1할이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래 자체를 엄청 많이 한 건 아니죠. 근데 이 두 개 트레이딩만 비교를 한 거고, 이 사이에서 우마에서 0.1할, 0.1할, 뭐 0.2할 이렇게 먹었던 거를 생각하면 훨씬 이제 수익은 계속 쌓여 나가는 거죠. 저는 5%, 10%를 만약에 손실이 한 거래에서 나면 개인적으로 경험상 멘탈이 흔들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멘탈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거래를 하면 그 다음 거래가 굉장히 자극적인 거래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손익비를 막 1대 10으로 늘려서 한다든지, 또는 비중을 확 늘려서 아, 이번에는 정말 추세가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암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 매매가 됐던 거지,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습관이나 감정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멘탈은 제가 계속 몇 번 청산을 당해보고 옛날에 입문자 시절에, 그리고 수익이 나는 세팅을 진행을 해봤더니 1할 트레이딩을 따르는 게 가장 낫더라. 그러면 지난 추석 같은 때는 이제 뭐 7할, 8할 이런 식으로도 트레이딩이 쌓여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한 달에 약 10할에서 20할 정도의 수익이 쌓인다라는 건 원금 대비 10%에서 20%의 수익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반복이 돼서 누적이 되면 한 복리 수익으로 10%씩만 한 10개월 하면 꽤 큰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매매를 연속해서 2번이나 3번 정도를 실패를 하면 매매를 잠시 쉬는 편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다음 거래는 무조건 안전한 거래를 들어가니까 연속 실패가 2번, 3번 이상 안 나오는 거죠. 그 이상은 안 나오게끔 멘탈 관리하고 분석해서 안전한 거래를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2% 3% 정도밖에 원금 대비 안 잃게 되고 그게 반복이 되면서 또 다시 추세 보고 수익을 복구하고 또 추세가 났을 땐 더 큰 수익을 복리로 쌓아가다 보면 시드가 우상향하는 걸 저도 경험을 했고 구독자분들도 멤버십 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입증이 되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 거고요. 롱 스위칭 같은 경우에 여기서 칼날로 안 잡았어요. 보시면 여기서 칼날로 잡아야 되는 건데 저는 충분하게 리쿼디티 수입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유동성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 캔들 나오고 나서 1시간 봉 캔들인데 이거 타점 잡은 건 30분 봉 캔들에서 타점을 잡았을 건데 양봉이 계속 쌓여 나갔었고 그 쌓여 나갈 때 여기서 보면 CVD도 딥을 만들고 올라갔고 여기서 CVD가 오픈 인트레스트가 미결제 약정이 딥을 만들면서 하락한 다음에 횡보 추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 3%라도 수익 구간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들어가면 약 한 3% 됐을 때쯤 조금 팔았어요. 3.6% 됐을 때 일부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제거한 채로 남은 거는 그냥 본절 나면 나는 거고 본절 안 나고 버티다가 이게 임밸런스가 워낙 강력하게 발생했으니까 이런 임밸런스는 강하게 다시 되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리밸런싱을. 그래서 그게 됐을 때는 리스크 제거한 상태에서 큰 손익비를 노릴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지켜보자 이런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오늘 카톡방에서 이제 본드 올려드렸던 거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뭐 20%가 손실이 난다. 근데 그분은 사실 뭐 디스코드에 들어와 있는 분도 아니고 텔레그램에서 보신 거 가지고 혼자서 매매를 했던 분인데 그분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일단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텔레그램 같은 거에 올라오는 걸 보면 그때 본드 들어갔던 거는 멤버십에서도 1.13 기준으로 해서 청산이 한번 당해서 마이너스 1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아래에서 2번 정도를 매매를 더 시도를 해서 1할 정도를 복구한 다음에 그냥 2분 정도로 매매를 끝마쳤던 코인입니다. 근데 1.13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놨었어요. 그 텔레그램에 올렸던 거.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디를 손절을 해야 될지를 모르셨던 거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리스크 제한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공지사항에도 보면 그리고 교육자료 가이드에도 보면 리스크 관리, 멘탈 관리를 제일 먼저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놔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세팅하는 게 어려우실까봐 오늘 강의를 드린 거고 그런 리스크 관리가 안 돼서 한 거래에서 20% 30% 손실이 나면 그 다음에 솔직히 한 거래에서 5% 10% 이상 수익 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4번 5번을 그분은 연속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솔직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저희도 청산 많이 당해봤고 그런 분들을 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오늘 좀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게 더 이상은 그런 분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펀비가 1% 이상인 경우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펀비가 정말 개인들이랑 다른 사람들 다 이게 정말 하락할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이냐면 상장한 다음에 룸 같은 경우도 그랬고 룸은 아마 최근에 마이너스 5%까지인가 펀비가 나왔었죠. 상장한 다음에 진짜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면 하락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펀비가 높으면 나 말고도 이거는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라고 개인들은 생각을 하고 펀비 내기 전에 빨리 먹고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코인들이나 시총이 낮은 코인에서 펀비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건 시총이 높은 코인은 펀비 그렇게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시총이 낮은 코인에서 펀비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건 대부분은 세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력이 포지션을 양방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은펀비를 엄청 올려놓는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손절이나 청산되는 거는 굉장히 널널하게 잡아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려갈 듯 꼬드기면서 쇼치는 인원들을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은 거기에 많이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펀비 낼 때쯤 되면 내려가줘야 되는데 안 내려가니까 펀비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펀비 버티겠다고 버티는 개인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펀비를 세력들이 쇼 포지션만 놓는 게 아니라 양방으로 롱 포지션도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잡아먹어요, 펀비를.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펀비를 어느 정도 잡아먹고 펀비 자체가 음수값으로 되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 많이 떨어뜨리고 수익을 꽤 봤다. 그럼 그때부터 급격하게 갑자기 이제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이 좋게 된 경우는 난 펀비가 높음에도 잘 먹었어 이런 경우들이 생기지만 그걸 정말 잘 보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분석을 아직 하기에는 차트가 많이 안 그려져 있는 상태가 많고 개인들은 세력들이 그
차트를 그려 나가고 펀비를 먹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할로 리스크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수익으로 리스크를 커버가 가능하다. 또는 나는 이 거래가 정말 이제는 차트가 하락 구조로 접어들어서 한번 꼭 시도해 보고 싶다. 그러면 손실을 제한한 채로 해보면 돼요. 그런 게 아니라 한 3번, 5번 1할로 제한을 했음에도 3번, 5번 연속해서 실패한 경우라면 그런 거래는 하지 않고 안정적인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은펀비가 그렇게 높을 때 숏포지션 들어갈 때는 그런 식으로 개인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리스크 관리여서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라이브 방송 편집한 거는 2편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요거 다음 걸로 해서 토탈이랑 도미넌스를 어떻게 수급을 해석하는 건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